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일반인 대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조금 쉬워 보이거나 하더라도 일반인 대상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되도록이면 한글도 많이 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너의 식습관이 너와 네 자손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제목을 정했는데, 조금 팬시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드시면 자신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 또 가임기에 있는 여성분이나 특히 남성분들도 식습관을 잘 하면은 자기의 건강한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을 제가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직접 경험하시거나 주변에서 본 식습관에 따른 건강 상태 변화들을 조금 더 전문가로서 과학적인 조명을 해드리고 증거들을 대서 여러분들이 좋은 식습관을 유지해서 본인이 건강하고 또 자손에게도 건강의 유전자를 물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왓슨과 크릭이 1953년에 우리 DNA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밝히면서부터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연구와 해독이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는 사실 여기 지노타입하고 피노타입이랑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지노타입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반씩 물려받은 타고난 염기 서열 ATGC, 그건 변할 수가 없고 또 그 상태 그대로 제 자식에게도 물려줍니다. 하지만 이 피노타입은 보시게 되면 타고난 지노타입의 염기 서열에다가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환경에 살고 심지어는 사이코제노믹스라고 해서 어떤 생각을 한 후 사냐에 따라서도 내가 표현형이 달라지고 내 건강 상태가 틀려지고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보여지는 제 모습이 제가 여태까지 먹고 살아온, 생각하며 살아온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피노타입인데 이 피노타입은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 울프란 사람이 처음 이 논문에서 후성유전학의 개념을 설명을 하고 식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후성유전학은 DNA 염기 서열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는 게 후성유전학입니다. 어떻게 DNA를 갖다가 발현시키고 하느냐? DNA에 메틸기가 붙기도 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히스톤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아세틸기가 붙은 아세틸화를 통해서도 유전자의 발현량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품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먹는 매일매일 섭취하는 식품 성분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영양 섭취를 하게 되면은 여러 질병과의 상관성이 밝혀지고 또 그렇게 제대로 발현된 유전자가 후대에 물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그림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여기 당근, 오른쪽에 이거 아마 티본 스테이크 모시던 것 같아요. 아까 줄리안 씨가 채식주의라 그러고 고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붉은 살코기도 일정량은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식품이란 거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당근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성분이 베타카로틴 또는 붉은 살코기에서 철분, 이런 것들은 붉은 살코기 아니면 섭취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 두 성분을 한번 얘기해 볼 때, 우리가 먹은 당근과 티본 스테이크로부터 소화 흡수가 되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DNA가 RNA 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그러는데 전사인제 영향을 줘가지고 단백질 만드는 걸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떼아플라빈이라는 물질은 사실 녹차에는 많지 않고 홍차에 많이 있는 성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콕스트라는 지인이 과발현되면은 통증, 암, 천식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일으킵니다. 홍차에 많이 있는 떼아플라빈이 몸속에 들어가서 이 콕스트의 발현을 억제시켜서 그림에 볼 때 한 3분의 1 정도로 발현량을 줄여주잖아요. 통증이나 천식이나 암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제가 여기 차 수장님 와 계십니다만 학교에 2004년도에 와서 2006년에 연구한 결과인데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제가 갖다 놨습니다. 2006년에 저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차병원이 남성 불임 환자 샘플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 보니까 엽산 감수성 유전자를 지닌 남성들은,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 요만큼만 엽산을 먹으면은 정상적인 정자의 개수와 활동성을 유지하는데, 이 엽산 감수성 유전자를 지닌 남성들은
요만큼 먹어서는 안 되고 이만큼을 먹어야만 정상인과 비슷한 정자의 개수와 활동성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엽산 감수성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은 엽산을 좀 과량으로 투여하면은 임신에 필요한 정자의 개수와 활동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엽산이 얼마만큼 정자 형성과 활동성의 유전자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봤던 아주 좋은 결과였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벌써 이런 연구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엽산은 여기 좀 보시게 되면 대표적인 DNA의 유전자 발현에 대한 조절 메커니즘인데, DNA에 메틸기가 붙는 것을 우리가 DNA 메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CH3가 메틸기예요. 줄리안 씨가 말했던 CH4 메탄하고 하나 차이인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시토신에 메틸기가 붙으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유전자의 불이 켜지잖아요. 발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메틸기가 엽산에 엄청 많아서 우리가 엽산을 보통 아주 중요한 메틸 그룹 도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한글로 좀 번역해놨는데, 이런 식품들이 전부 다 슈퍼차지드 메틸레이션 푸드, 메틸기를 많이 갖고 있는 좋은 식품들이 되는데, 많이 들어보신 것들이죠. 주로 뭐 엽채류, 무, 배추, 가지, 오미자, 녹차, 잡곡밥, 김치류. 사실 이게 제가 먹고 있는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입니다. 집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먹습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그러한 식품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DNA가 RNA에 되는 트랜스크립션,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트랜슬레이션, 또 메타볼리즘에 영향을 다 미쳐서 종합적인 건강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수십 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다른 걸 먹고 아마 다른 습관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노타입은 부모한테 똑같이 물려받았는데 ATGC의 염기서열은 같은데 몇십 년 다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다르게 돼버린 겁니다. 피노타입이 영 딴판이 돼버렸죠. 자기 책임입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한국에서 코어트한 건데요. 미국에 사는 동포 한 1,000명하고 한국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 1,000명을 건강진단 알면서 한번 조사해 봤더니 이 질병의 양상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해외 동포 1,000명하고 우리 한국인 1,000명 하면은 유전적인 제노타입은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1,000명이나 평균 냈으니까. 질병의 양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서구의 고열량, 고지방, 그죠? 이런 식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정말 통계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유의찬하게 질병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벌써 15년 전이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상태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코호트 조사인데요. 줄리안 씨 벨기에 나라 옆에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조금 아마 네덜란드가 크죠? 조금 더 큰 것 같은 나라가, 그죠? 네. 네덜란드가 2차 대전 때 독일의 봉쇄를 당해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거의 아사식전이었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가 한 400 내지 800칼로리. 그 네덜란드의 굶주린 겨울 동안에 22,000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도 애는 난 것 같아요. 예, 봉쇄 당했지만. 그래서 이 로저범 교수가 그 시기에 임신해서 태어난 애들을 수십 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겁니다. 수천 명을 관찰해 봤더니 일반 사망률이 2배,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배, 유방암 사망률이 8배나 높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한 50편 내서 증명해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은 부모들이 굶주린 겨울 동안에 임신했을 때 그 태아는 여러 가지 환경이 궁핍하니까 칼로리를 갖다가 극도로 아끼는 유전적 형질, 음식물이 조금만 들어오면 지방으로 세이브 시켜서 내일은 음식이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저장하는 습관, 이런 형질의 유전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껴 쓰는 유전자로 태어났는데 네덜란드가 전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뤄가지고 풍족해졌단 말이에요. 잘 먹게 됐어요. 잘 먹으니까 원래 아끼는 유전자니까 음식물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지방으로 축적을 시키고 비만해지고 당뇨, 심혈관 질환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겪고 있는 요요 현상하고 아주 흡사한 현상들을 많이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추적 관찰을 더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손자, 그러니까 그 아들의 아들까지도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런 질환들이 높게 발현이 되고 문제가 많다는 사실이 있어서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아주 희한한 결과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독일군이 레닌그라드를 또 포위했었어요.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으나 레닌그라드가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옛날 이름이 소련 시절에. 예. 그래서 여기를 봉쇄했었는데 여기도 굉장히 굶주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레닌그라드는 전쟁이 끝난 뒤에 네덜란드만큼 풍족하거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음식물이 적었다고 그래요. 절약하고 저장하는 유전자에 음식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이런 심혈관 질환, 당뇨, 유방암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후속 요절약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이 보여지는 이 모습인 피노타입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친 상태로 자손에게 인헤리트 될 수 있습니다. 물려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인체가 한 30억 쌍의 염기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3만 개의 유전자 가지고 우리의 형질이 보통 결정이 돼요. 뭐 눈 색깔, 머리 색깔 하나하나 유전자가 다 결정해 주는데 그 3만 개의 유전자를 어떤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어떤 걸 억제하는 것은 여러분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발현되거나 억제된 상태로 내 유전자에 각인돼서 내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잘 실려있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교수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사실 그 이세에 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꼭 주의 있게 들으라 하셨는데 덕분에 또 앞으로 더 식습관에서 더 신경 써야 되겠다는 생각 한번 들게 됐고, 정말 우리 식습관이 단순히 나에게뿐만 아니라 정말 후손까지 영향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2분 더 빨리 하겠다고 했는데 딱 2분 앞당겨서 와, 정말로 연사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